특히 종로에서 이 확진자가 이제 9명 나온 상황인데요. 사실 또 그동안 이 종로 확진자들의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천 교수님, 사실 그 종로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제 감염 경로가 좀 추적이 됐잖아요. 네. 그 83번 환자의 경로를 몰랐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3번한테 감염된 6번 환자분과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교회라는 것이 지금 지금 대구 경북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밀폐된 공간에 꽤 장시간을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직접 접촉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거나 그분이 만진 물품을 만졌거나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 감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감염이 되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노인 복지관에서 또 많은 분들과 식사하고 83번 환자분께서 지내시면서 예. 또 감염을 시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또 가족들도 분명히 감염이 됐을 거고, 네.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환자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차 감염 거의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서 교수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같은 시간에 사실 명륜교회에서 83번 환자가 6번 환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파악이 됐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륜교회에서 이 접촉자가 있었다, 방역당국의 이 범위 안에는 없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방역의 동선에 대해서도 구멍이 뚫린 셈이고, 빨리 어떻게 접촉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까지 허술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뭐 허술한 측면이 있지만 또 막상 역학조사를 하는 분들의 고충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네. 일단은 그 확진된 환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IT 정보나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가 첨부가 되면서 네. 좀 더 정밀해지고 정확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빠질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역학조사가 얼핏 보기는 부실해 보이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 29번째 환자의 고리를 못 찾아서 상당히 고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역학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것마저도 사실 정말 그런가 하는 거는 아직 뭐 우리가 살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이렇게 고리를 찾느냐 아니면 5차 감염자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빈도와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 커져버리고 나면 사실상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예.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요. 최근에 중국 당국이 그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처음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뭐 접촉 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6번이나 83번이 뭐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공간에서 혹여나 이런 뭐 공기 중 다른 그런 접촉으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려고 하면 매우 특별한 조건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떤 조건이어야 하냐면은 환자 자신이 대량의 바이러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입자라고 하더라도 남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금방 말라버리는데 마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네. 환자 자신이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감염이 되는, 전파가 되는 당사자인데 비교적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면 적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는 감염이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파를 당하는 사람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령이거나 그러면은 좀 적은 바이러스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에어로졸 형태로 아주 작은 바이러스라고 해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있다고 평가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오로지 에어로졸 전파가 되니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일어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에어로졸 확산은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규모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밀집되면서 공기의 흐름이 제한된 그런 특별한 조건이 조성돼야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마도 신천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가 조성이 되면서 원래보다는 좀 적은 바이러스,
그렇지만은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좀 더 확산이 용이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조성되면서,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청구의 이 대남병원 그리고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에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 보고 방역 당국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한 번 식사하신 게 아니라 거의 3일 정도를 계속 같이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해서 1월 28일 이후에 어떤 노출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잠정 추정을 해서 저희가 집단 발병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들과의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정 교수께서 앞서도 이제 노인복지회관 말씀을 해 주시면서 크게 좀 우려가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이 식사를 많이 하는 공간이라고 지금 이 본부장도 정본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식사 중에 노출된 사례는 지금까지 저희 국내 확진자들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한일관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 근접해서 식사를 하시죠. 대화도 하시고 침도 튀길 수 있고 또 음식도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고요. 또 식사뿐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 복지관 내에서는요. 그러면 뭐 악수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접촉이 많으셨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고 또 복지관에서 많이 나오시는 이유가 젊은 분들은 건강하니까 이게 균이 들어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면서 발견을 하신 거죠. 그리고 문제가 아직은 크게 뭐 중하지 않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기저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네.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은 분명히 특히 지금 이 코로나19의 가장 문제가 70대, 80대 분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녀가셨는지 접촉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방역 당국에서 뭐 이게 여력이 되는 대로 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부분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고 추적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